지금 열명 온다더니 마이크 시음 중. 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치부인입니다. 잠시 후 이곳 워싱턴 DC, 여기가 무슨 성당인데. 잠시만요, 여기 무슨 성당입니다. 예, 성당, 무슨 성당인지 까먹었네. 가서, Our Lady of Good Counsel Catholic Church. 예. Our Lady of Good Counsel Catholic Church. 여러분, 전 세계에 계신 이게 성당이에요. 예. 유튜브는 지금 되고 있어요. 네. 아프리카는 유튜브 받아서 나갑니다. 마이크. 반갑습니다. 제가 사회를 처음 봐서 많이 떨릴 것 같아요. 많이 이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늦은 시간이고 트래픽도 많았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연희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자신도 없는데 망치부인 오신다고 하셔서 사회를 맡게 된 이유는 조금이라도 망치부인한테 도움이 될 수 없을까 생각에 제가 선뜻 맡게 됐는데요. 여기 이렇게 지금 진행팀께서 여기 저쪽에 음식도 좀 준비를 해주시고 물도 있고 하니까 배고프신 분들은 간단히 요기도 좀 하시면서 화기애애하게 강연을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망치부인을 알게 된 계기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미씨를 통해서 올라오는 링크를 보고 망치부인이라는 분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소리를 너무너무 질러대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 한 소리 하는 여잔데 진짜 많이 지르시길래 사실 정말 한 거부감이 좀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망치부인께서 항상 말씀하시듯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왠지 중독성 있게. 그러고 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냉철한 판단력도 있으시고 통찰력도 있으시고 저희가 이렇게 짚어내지 못하는 부분은 진짜 혹시 이렇게 속된 말로 누구 팬티를 뺏어입은 거 아니신가 싶을 정도로 잘 아시더라고요. 굉장히 남자들 못지않은 그런 냉철한 판단력이 있어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특히 더 제가 감동했던 부분은 세월호 그 유가족이나 그런 영상을 보면서 같이 울고 웃고 그런 따뜻한 마음이 저한테 너무 느껴져서 더더욱 존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망치부인께서 지금 여기 미국에 또 이 워싱턴 DC에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저희와 함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간단하게 저희 망치부인을 여기에 모시게 된 DC 미씨맘들께 감사드리고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바자회를 했거든요. 그걸로 그 수익금으로 한국에 계신 유가족분들에게 겨울용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장실 안내, 어디 가면 화장실을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죠. 저기 도어 오픈된 데 보이시죠? 거기 나가시면, 좀 나가시면 왼편은 여자 화장실, 오른편은 남자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따로 휴식 시간이 없으니까
각자 신호가 오시면 조용하게 가셔서 볼일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연이 먼저 저희가 한 5분 정도 좌익효수에 관한 동영상을 볼 거고요. 그다음 망치부인 강연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간담회를 간단히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저 뒤쪽에 보시면 입구에 세월호 유족들을 도우기 위한 모금함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참여를 해주신다면 한국에 계시는 유가족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사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DC 미씨맘에서 8월달에 바자회를 했어요. 그 수익금으로 사진을 보시다시피 저희 유가족들 광화문이랑 청운동에 계셨던 유가족들한테 침낭 제공해 드렸고요. 다른 사진을 보시면 저희 파카도 준비해 드렸거든요. 지금도 침낭이랑 파카, 핫팩 그리고 난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나가시는 길에 모금함에 유가족들 위해서 모금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좌익효수 동영상 보고 망구님 강연 시작할게요.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좌익효수란 선택적 닉네임으로 활동한 네티즌이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 주제인 망치부가 그의 가족에게 남긴 댓글이 주목받고 있다. 배후의 망치씨, 망고씨는 청량리로 죽이고 싶은 빨갱이 망고씨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자체를 증오합니다. 국계 빨갱이 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서 살아가면 싫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신직각합니다. 망치 부인이랑 한번 떠봐. 힘들다. 서두로도 그냥 자기 밀쳐면 될 것. 그래서 김용석이가 빨갱이 있습니다. 망치부인 이정석 씨와 남편 김용석 씨는 물론 당시 초등학생 여성 딸에게까지 국정원 직원 자해군을 성적인 모욕과 폭언을 퍼붓지 않았다. GMC로 쳐서 빨갱이 될 거 아는 운동권 애들한테 조는 나 같은 지만 좌익효수는 다음과 같은 댓글도 남겼다. 국정원에서 처벌 못한다고 했단께, 서울대생이 통화했단께, 법이 없어서 훈장을 못 주는 게 미안하다고 했단께,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령관 박정희 장군, 육군 대장 박정희, 민족의 영원한 영도자 박정희 장군, 만세 만세 박정희 장군. 국정원은 한때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계속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발언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검찰의 수사 결과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이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이란 얘기만 하고 내 어린 딸의 인권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때? 머리 깎은 거 보니까 좋아? 그런 댓글 달고 월급 받으니까 좋지? 그렇게 3년 동안 월급 받아서 좋았니? 그리고 지금도 어떤 처벌도 안 받고 나 어디서 댓글 달고 있지? 내 어린 딸한테 그런 댓글 달아갖고 지금도 월급 받고 있지? 너 국정원 직원이지? 그리고 그런 국정원 직원한테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싸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저의 딸이 이 모든 일을 겪어도 아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영민이 말대로 엄마가 꼭 싸워서 이길게. 저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흉악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학예 범죄, 불량식품, 이것을 4대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이것부터 확실하게 우리 꼽겠습니다. 이런 것이라고 정부한테 공권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부여받은 공권력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안 없애야 되겠죠. 애꿎은 국정원 여직원을 볼모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분위기가 안녕하십니까.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보내드리는 생방송 망치 부인의 시사스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우선 여러 어르신들께 제 복장이 매우 불손함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싸이가 전 지구를 흔들면서 강남 스타일을 유행시켰다면 이것은 전 세계 단 하나뿐인 망치 스타일?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이렇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LA하고 샌디에고에서 있다 왔습니다. 네, LA하고 샌디에고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절이 달라서 거기는 굉장히 이렇게 따뜻한 막 열대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있다가 이제 워싱턴에 오는데 워싱턴에서 이제 아침에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 보내신 거예요. 여기 너무너무 춥다. 그러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내복처럼 입고 이 위에 우리 도봉구에서 평상시에 입는 그 등산복, 그 영하 50도까지 건들 수 있는 등산복이 있습니다. 그거 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작은 이렇게 봄, 가을에 입는 파카를 입고 이걸 더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이제 바람막이를 딱 입고 잘 탔는데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어떻게 춥다니?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거짓말을 하고 했더니 원래 추웠는데 그리고 원래 오늘하고 내일까지 눈 오고 춥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오늘 풀린 거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제가 낯뛴 건지 아니면 날씨가 변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학교에 갔었어요. 오전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볼 생각이었는데 허락된 곳이 초등학교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왜 다른 나라에 특히 또 그래도 영향력 있는 인터넷 언론인이 학교를 좀 견학하겠다는데 냐 했더니 테러 때문에 아이들이 총격 사건을 여러 번 겪어서 이제는 그 외부에 있는 학교에 들어오는 게 이 지역 워싱턴은 금지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간 학교는 여기 우리 노란 리본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였고 그래서 특별히 교장 선생님이 촬영도 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게 초등학생들이라 아이들의 얼굴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그 인터넷 사진을 다운받은 게 범죄가 된다면서요. 그래서 촬영을 금지한다는 조건으로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왜 쏟아졌냐?
이 한겨울에 애들이 반팔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복도에 애들이 반팔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러고 다니냐 했더니 잠시 후에 알았습니다. 저도 다 정말 이 바지를 두꺼운 거 입고 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미국의 아이들은 겨울에 반팔 입고 수업 듣고 여름에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서 긴팔 입고 수업 듣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거기서 요즘에 이제 워싱턴 교육 문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의 이 지역이 미국에서도 가장 그 학부열이 높은 지역이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엄마들, 한 바람 한 엄마들이 다 모인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워싱턴의 아이들의 숫자가 지금 한 반에 제가 오늘 본 데가 전부 다 25명씩이더라고요. 그래서 25명씩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 반에. 그리고 막 선생님들 보니까 너무 힘들으시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하여튼 이 수업은 한 선생님당 15명만 넘어가면 안 되는 수업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감동을 받았는데, 근데 애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교실은 모자라고, 근데 아이들은 늘어나는데 요즘에도 이 미국도 재정 악화가 되면서 교육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왠지 거기서 이제 뿌듯했어요. 그래, 여기 미국도 그렇구나. 근데 컨테이너 박스에 히터 들어온다고. 그래서 거기도 히터 들어오고 에어컨도 다 된다고. 그러자 우리 딸이, 우리는 그냥 교실이 바깥이랑 기온 차이 별로 안 나는데, 예, 저희 딸은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참 차이로 느껴졌고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초등학교 아이가 25명이라고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할 때 저희 딸은 36명이었거든요. 한 반에 36명인데 그게 많이 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72명이었어요. 그 중학교 때까지 72명이었고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62명으로 줄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은 36명 정도 수업을 하는 걸 보면서 애들이 너무 줄었구나. 그때 정책적으로 이제 줄여가서 이제 미국을 바라보면서 미국처럼 교육하겠다. 이래가지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아이들 학생수를 줄여서 36명까지 줄인 거라고. 그리고 이제 시골 학교들은 좀 줄어도 더 적은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15명이 기본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25명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비교도 됐고, 또 하나는 수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5학년 수업을 먼저 갔어요. 5학년 수업을 먼저 갔는데, 애들이 선생님하고 몇 명이 앞에 앉아있고, 애들이 각자 앉아서 책상에서 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한국 교육 상황에서는 이 무슨 산만함인가, 도대체 이런 분위기에서 뭘 가르치나 막 이랬어요. 1학년 수업을 가서 딱 듣고 5학년 수업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여러분, 내가 그거는 한국 가서 침 튀기면서 우리 전문 용어 섞어서 얘기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1학년 수업을 듣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수업하는 내용과 형식에 감동한 나머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못 보셨지만 우리 한국에는 세월호 사건이라는 전대미문에 고등학생들이 한꺼번에 죽는 사고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 사고가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말에 순종한 아이들만 죽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세월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과 소통하고 자유롭게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정말 죄송하고, 여러분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까짓 게 왜 눈물이 날 일이냐. 제 딸이 이제 중학생이고 내년에 고등학교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2014년 4월 16일에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그 자리에서 250몇 명의 학생들이 물에 빠져 죽은, 침몰하는 데에서 탈출하지 못해 죽은 어이없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그 사고는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열심히 한 다음부터 교육부에서 2010년부터 권고를 한 거예요. 배 타고 수학여행을 가라고. 왜냐하면 이제 크루즈 여행객의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 교육부의 권고사항이었던 거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움직이지 않고 아이들이 빠져 죽을 만큼 순종하는 대한민국에서 권고사항은 사실은 지시사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많은 숫자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교육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다가 그런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참 와서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왜 도대체 학교에 견학을 못하냐 그랬더니 일단 이 워싱턴 뿐만이 아니라 9.11 이후로 이 온 미국은 안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다. 그리고 그 스니조 사건, 버지니아 총기 난사 사건과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초등학교 그 총기 난사 사건 이후로 더 학교에 대한 이 보안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치열해져서 되게 놀란 게 그 건물로 들어가는 문이 바깥에서는 안 열리더라고요. 안에서만 열리는 거. 그런 것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에 모든 게 초점 맞춰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9.11은 사실 미국의 불행이자 전 세계의 불행이었거든요. 미국만 테러 위협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이 테러라는 존재에 의해서 전 세계가 테러 위협이라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 그 공포에 의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근데 이 9.11 이후에 미국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정말 안전이 중심이 되는 나라, 그리고 이 총기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를 겪은 뒤에는 완전히 뒤집어서 바탕부터 새로 세워내는 나라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부럽기도 했고 너무나 속상하기도 했어요. 어쩌면 미국의 9.11이 미국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면 저는 한반도의 세월호가 그런 효과를 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이 자리는 이제 성당이고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또 성당 안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건 아는데 제가 그 한국에서 요즘에 욕 많이 먹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한국에서는 개독교라고 불러요. 정말 부끄럽지만.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저는 이제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 세월호 문제를 쭉 풀어오는 과정이 저에게는 그 신앙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미국에 와서 2번 이제 강연을 했는데 많은 이제 텔레그램 반응들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한인 교민인데 그 미국에서 자행되는 한국 교민교회의 폭력. 한마디로 그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 설교 시간에 박근혜가 무슨 죄를 졌냐. 세월호가 왜 박근혜 잘못이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그 다음에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절망해서 교회를 떠나버린 한인 교민들이 저한테 그 하나님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 기독교 얘기 좀 그만하라고 아주 치가 떨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텔레그램으로 보내오더라고요.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까. 그러나 사실 제가 여기 온 것은 제 의지대로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학생운동을 잠깐 했었는데 잠깐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가 89년도부터 93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학생운동가들이 반미 운동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좋아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즈,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영웅은 맥가이버였습니다. 제가 특히 고3 때였는데 맥가이버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접고 그 맥가이버에 전념을 했던 정말 그러면서 이 맥가이버가 너무 멋있었던 건 절대 총을 만지지 않는 거.
그 전에 뭐 007이라든가 뭐 람보라든가 코만도 엄청난 사람들이 총질을 해대는 것만 보다가 총을 쏘지 않는 맥가이버에 제가 푹 빠져서 미국에도 저런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맥가이버가 다수 그리고 이제 람보 코만도는 소수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학교 와서 보니까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좌우지간 그래서 저는 미국에 대한 인상이 맥가이버였어요. 마지막까지 자유와 민주를 위해 그리고 이 약자들을 위해 싸우는 정의로운 포기하지 않는 정신. 저는 지금도 맥가이버가 제 방송에 굉장히 중요한 소스예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맥가이버를 보면서 가장 특이했던, 인상 깊었던 게 맥가이버는 꼭 10초 안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지막 10초. 그래서 뭐 2, 3초 남겨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반미를 외칠 때 저는 살포시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미국이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무기산업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이고 그 다음에 뭐 베트남에서 한국전쟁에서 뭐 그 밖에 많은 곳에서 미국이 일으킨 많은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미국은 세계적인 강대국이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강대국과 관계 맺는 한국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그러면 반미할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 선배들은 미국을 숭상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었던 거예요. 숭미. 미국은 무조건 옳다. 라는 것에 대한 반대로 반미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부터 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친미, 용미해야 된다.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미국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참 어린 주제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외교는 외부의 세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중국도 이용해야 되고 미국도 이용해야 되고 러시아도 이용해야 되고 일본도 이용해야지 그런 나라들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다. 누구도 숭상하지 말고 이용하는 친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라고 이제 제가 주장을 해서 또 선배들한테 찍혔죠. 저는 언제나 대세에 거스르는 소수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운동도 그래서 쫓겨나듯이 그만두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게 98년? 이 정도부터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이제 모뎀이라 그래갖고, 모뎀이라 해서 전화선으로 연결해서 채팅을 하든 그런 게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 모뎀을 전체적으로 유리섬유로 바꾸면서 광랜이라는 게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많은 인터넷 전용선이 깔리고 전국의 주요 도시에 인터넷 전용선이 깔리고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컴퓨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99만원짜리 컴퓨터, 그 당시에 컴퓨터가 한 250만원 정도 할 때였는데 99만원짜리 보급형 컴퓨터를 각 집집마다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2002년에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빌 게이츠와 또 이 스티브 잡스가 미국인이지만 사실 한국은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의 공을 가장 많이 누리는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2002년경에 우리나라에 전부 다 광랜을 깔아주고 그리고 이제 퇴임을 그러니까 퇴임을 준비할 때 소위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가 나타나서 당선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노사모. 물론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실 제가 2002년도에 지방선거에 저희 남편이 출마를 해서 굉장히 어렵게 선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새 아들을 홍삼 트리오 사건이라고 묶어가지고 재벌들한테 용돈 받았다. 뭐 이런 무지막지한 언론의 포화 속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뭐였냐면 소위 노사모라는 친구들이 나타나서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퍼날랐고 그 효과 소위 사무직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사무직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만드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미국에 적용하겠다. 그게 오바마 케어의 바탕이 되었던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오바마 대통령을 당선시킨 운동이 소위 무브원 운동이라고 인터넷 네티즌 조직을 이용해서 그 사람에 맞는 인터넷 홍보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오바마의 무브원 운동이 노사모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캠프에서 연구를 하고 그게 바탕이 돼서 오바마가 당선이 됐다는 이야기.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어요. 다 알고 계신 거죠? 여기 계신 한인 교민 여러분들도 그 내용 다 알고 계신 거죠? 혹시 모르셨어요? 모르셨다는 분? 모르셨구나. 내가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원고를 써갖고 왔거든요. 근데 가는 곳마다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왜 이럴까? 근데 그것마다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을 저 위에서 주셔요. 근데 제가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 위를 대부분은 북한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 위에서 저한테 주신다. 그럼 이 빨갱이녀나 이렇게 나와요. 네, 저 위는 하늘에서 온 겁니다. 절대 북한에서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과 한국을 연관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우리 따님 이거 좀 열어주세요. 네. 오미자. 감사합니다. 됐다 그거. 됐어. 물 말고 이거 오미자. 자, 여러분 우리 미국산 오미자. 미국산 오미자. 그래서 이게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제 로스앤젤레스 갔을 때 다 그런 거예요. 여기 오늘 방해를 전문으로 활동하시는 어르신이 오신다. 그래서 세월호 집회를 할 때마다 와서 비명을 지르고 시위를 방해하신 그 어른들이 여기 올 거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심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하고 있는 곳이 아프리카 TV라는 것인데 이 아프리카 TV는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할 때 안 봐요. 근데 누가 망치 부인한테 뭐라고 그랬다 그러면 다 구경하러 와요. 어디. 그래서 저는 내심 기대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소리 한번 지르면서 나한테 계란 한번 던져주면 나는 완전히 시청률 대박난다. 그런데 1시간 만에 그냥 가셨어요. LA 그 강연장 분위기가 너무너무 진지하고 너무너무 막 눈물과 웃음이 함께 어우러진 분위기라서 1시간 만에 그냥 가셨죠. 물론 거기 우리 딸도 한몫을 했어요. 좀 어색해하는 아저씨들 둘이 계시길래 그 간식을 많이 드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이 사서 가버렸다는. 그러지 말지 그랬어. 그래야 거기서 소리 한번 지르는데. 근데 사실 어르신들이 오면 저도 긴장이 돼요. 혹시 근데 여기는 다 아니신 것 같아. 예, 여기는 다 우리 편인 것 같아. 예. 괜히 막 저를 막 종북 빨갱이라고, 예. 막 저만 보면 종북 빨갱이라고 막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너 반미주의자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친미예요. 반미 아니고 친미. 그 다음에 종북 빨갱이라는 얘기에 저는 참 할 말이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그 경기도 강화군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개풍군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자란 되게 가난한 농가의 9번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형님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살아남은 게 4분이셨는데 그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전쟁에 돌아가시고 딱 2분이 살아남아서 이제 아버지하고 형님 한 분이 이 남한에서 만나신 거예요. 1.4.5태 때 막 그 피난길에 휩쓸려 내려와서. 근데 이제 북에 두고 온 우리 할머니에 대한 그 애절함 때문에 절대 살아있는 사람에게 세배를 하지 않고 그러고 지내시다가 76년경에 제가 꿈을 하나 꾸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때부터 큰집이랑 같이 할머니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 분이시라서 빨갱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갱이가 쉽냐 그랬더니 어려서 같이 자란 그 머슴이 있어요. 머슴네 아들을 같이 자랐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빨간색 완장을 차고 그 우리 아버지가 은근히 흠모했던 아가씨를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버지한테 너무 충격이 돼서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빨갱이랑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헤어지게 한. 그래서 반공 의식 속에 제가 자라났어요.
그러니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것은 되게 싫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8살 때 봤던 또리 장군, 그 또리 장군이라는 어린이 만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북한인들은 군복을 보면 돼지로 변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뭐 대장은 늑대이고 막 이런 걸 굉장히 제가 주의 깊게 봤기 때문에 그 북한에 대한 거부감 굉장히 저는 강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여러 선배들에게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승만 때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 우리나라 남한의 이승만 정부 때까지는 북한의 GNP가 높았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북한은 그지만 있고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이승만 때까지는 북한이 잘 나갔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해서 북한을 이기게 된 거다. 그 얘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에 대한 막연한 불만을 갖고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한테 막 종북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도 뭐 김정일이랑 마주 앉아서 악수를 하면서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들이다. 뭐 이러면서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김일성의 사상을 찬양하는 주체사상탑, 이런 거 막 관광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김정일이랑 약속을 했다고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태극기 흔들지 말고 단일기를 흔들어라라고 막 굉장히 신경질을 냈다. 뭐 이런 짓도 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누가 한지 아시죠? 예, 요거 다 아시죠?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김정일을 만나 우린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웃고 주체사상탑을 관광하고 김정일에 대해서 특히 자서전도 썼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그러면서 와서 김정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단일기를 흔들으라고 주장했다는 정몽준 선수의 그 자서전, 그 내용을 봤을 때 만약에 망치 부인이 그랬다면 제가 지금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겠죠? 그런데 나더러 중국 빨갱이라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갑자기 또 왜 여기서 종북 얘기를 왜 하냐, 얘는 세월호 얘기하러 와서. 왜냐면,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종북 빨갱이라 그래요.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그랬더니, 종북 빨갱이래요. 그래서 제가 일단 종북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또 낮에 시립도서관에 갔었어요. 시립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한국어 코너가 나오길래 한국어 코너가 나와서 거기를 주의 깊게 봤어요. 다른 데는 그냥 주의 깊게 봤고 한국어 코너는 제가 칸마다 돌면서 무슨 책이 있는지를 봤는데 정말 어이없는 책들만 왜 이러냐 그랬더니 주로 이 워싱턴에 와 있는 한인들이 공무 집행 차원에 온 사람들도 있고 뭐 대사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성향이 보수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그 사람들 취향의 책들이 거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한국의 출판계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리는데요. 워싱턴 여기 그 시립도서관에다가 그 좋은 책들 좀 기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워싱턴에 한반도에 우리나라가요, 한국이 굉장히 출판이 많이 된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책이 굉장히 출판이 많이 되는 나라인데, 쓸데없는 책도 나오지만, 그런데 그런 좋은 책들이 이 미국의 워싱턴, 이 세계의 중심 워싱턴에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잘못된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여기 워싱턴에 와 계신 진보적인 시민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시민분들이 한국에서 그런 책들을 갖다가 읽어보시고 거기 보니까 그 시립도서관에 기부하는 자기가 읽은 책을 기부하는 상자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책을 선물하는 기프트 박스도 있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워싱턴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나라 말로 된 책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날을 위해서 우리 이 워싱턴 주변에 계신 민주시민분들이 시립도서관에 진보적이고 읽을 만한 한국 책들을 좀 비치하는 그런 운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의 출판업계에서도 그런 책들을 이리 보내서 비치를 부탁하는, 저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 그러면
소위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또 내가 여기서 계란을 맞는 거 아닌가? 계란을 맞고 종북 빨갱이 물러가라 소리 한번 질러주고 시청률 대박 나고를 기대했는데 여기도 튼 것 같아요. 예, 보니까 굉장히 눈빛들이 초롱초롱 하시고, 예, 민주시민의 이 교양이 보이시기 때문에 그 시청률에 대한 기대는 헛된 기대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망치부인이 누구냐? 사실 망치부인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 한 번도 망치부인 방송을, 예, 한 분?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망치부인 방송을 다 보신 거죠? 네.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지만 한 분의 시청자를 위해서 부탁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왜 망치부인이냐, 왜 이름이 망치부인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그 망치부인이라고 이름을 정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굉장히 놀라운 얘기지만 제가 참 수줍음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를 되게 좀 싫어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내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영화에 보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아내를 죽였다라는 누명을 쓰고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감옥에서 아주 작은 석정이라는 망치를 구해서 그 망치로 19년 동안 벽을 뚫고 그리고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만약에 그 망치를 벽에다 딱 하니 걸어놨다면 저는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망치를 중간에 버려요. 그래서 제가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뭐냐? 이 억울하고 답답한 환경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주인공들에게 탈출구를 만들어주고 버려주고 싶다. 잊혀지고 싶다. 그런 뜻에서 제 이름이 망치부인이에요. 혹시 이걸 처음 들으신 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수시로 고소고발을 당합니다. 뭐 뻑하네, 아무나 막 고소해요. 종북 빨갱이라고. 아무리 내가 나는 북한 싫어한다고 얘기를 해도 계속 이렇게 고소고발해서 또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왜 망치부인이냐고 앞에 있는 경찰이 물어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경찰 아저씨가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했죠. 여기 잊혀지고 싶다는 뜻이다. 잊혀지긴 걸렸어요. 팬이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미국에 올 때 제가 이렇게 쭉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왠지 7번 검색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7번 검색대를 딱 통과했는데 그 검색하신 남자분이 여자가 검색을 하고 그 검색하실 때 옆에 있던 남자분이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검색대 직원이. 네? 그랬더니 방송 잘 들어오신다? 모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2011년에 구속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딱 구속이 돼서 마음을 제가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딱 비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방의 문이 확 벌컥 열리는 거예요. 창문이 쇠창살을 뚫고 어떤 남자 교도관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당하는 건가 보다. 그랬더니 방송이 어떻게 해요? 교도관인데 팬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동구치소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면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어떤 여자 교도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굉장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막 다가오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딱 달라붙어서 저희 아버지가요 망치부인님 잘 모시라고 30번 전화해서 딱 하지. 아버님이 팬이고 딸이 성동구치소니까 그 밤새도록 30번 전화하셨다고. 춥지 않게 해드려라. 불편히 없게 해드려라.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한반도에 희망이 있다. 전국 곳곳에 망치부인의 팬들이 지금 숨어있다. 절대 누군지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상태로. 그래서 오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당황스러운 게, 저는 이렇게 오면 적어도 절반 정도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앉아 계실 줄 알고 망치부인에 대한 설명 원고를 반 썼는데 한 분만 모르시고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망치부인은 그러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게 작은 이제 카메라 보이시죠? 보이세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 아이폰입니다. 이게 이제 이 아이폰인데 이 아이폰으로 지금 현재 생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시청자들이 수천 분이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방송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스튜디오에 카메라를 여러 군데서 내놓고
방송 마이크 장비에다가 뭐 이걸 믹싱하는 거, 거기에 많은 기술진과 그 다음에 뒤에 컴퓨터 그래픽 넣고 막 이런 많은 인력들이 있어야지만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언론이 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아프리카 TV는 이 아프리카 TV의 사장님이 저하고 이렇게 좀 통해요. 그분이 뭘 주장하셨냐면 미디어 민주화. 그러니까는 지금의 전 세계 미디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미국도 공화당이 압승했잖아요. 오바마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굉장히 욕을 하니까 민주당 지지 세력은 투표를 포기하고 공화당님은 적극적으로 투표하면서 공화당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에서도 뭐 채널A, TV조선, KBS, MBC, SBS, YTN, 뉴스Y, 뭐 MBN 이런 8개의 매체가 하루 종일 24시간 박근혜를 옹호하는 지금의 그리고 재벌을 옹호하는 방송을 계속 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넉넉히 앉아서 보고 계신 어르신들은 그것이 사실인 걸로 믿게 되는 거죠. 뭐 이석기 변장 도피중. 저 또 그거 믿고 막 욕했잖아요. 이석기 그 새끼 막 이러면서 어디 국회의원이 변장하고 도피를 하냐고. 벌을 받을 건 벌을 받아야 돼서 쌍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보였다는. 예. 뭐 수십여 허위사실이 너무나 당당히 나오는데 그 허위사실들에 대해서 한 번도 정정하는 보도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 8개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정정한 적이 없어요. 전 정말 대한민국의 언론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고 보는데 소위 매스미디어, 대중을 대상으로 24시간 거짓말하는 게 매스미디어냐 제가 이제 그렇게 외칠 정도로 사실 저는 아이들에게 학원에서 사회과목을 학원에서 사교육으로 가르쳤었어요. 거기 보면 이 정치 교과서에 언론의 기능 부분이 나와요. 근데 언론의 역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언론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언론은 사실을 전달한다는 전제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 권리가 아니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머 언론이 이렇게 멋있는 거였어? 이런 굉장히 화가 났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에게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이승만 때 이승만 정치가 무능하다라고 비판하면 그 자리에서 총 맞아 죽었잖아요. 빨갱이. 박정희 때는 그래도 법원에 갔죠. 법원에 세워서 일단 고문을 해서 빨갱이란 자백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사형을 시켰죠.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인혁당 8명,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많더라고요. 울릉도 간첩단 사건. 그게 74년도에 일어난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울릉도의 어부들이 갑자기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그때도 여러 명이 사형을 당하고 그 밖에 이 군산 앞바다에 개야도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섬의 어부들이 꽃게잡이를 나갔다가 북한으로 납치가 된 거예요. 납치가 됐다 3개월 만에 이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다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납치됐다가 돌아오고 싶다고 얘기해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박정희 때 한 번 간첩단으로 엮여서 고문당하고 전두환 때 또 한 번 간첩단으로 엮여서 고문당하고 그래서 그 개야도 간첩단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몰랐죠. 그걸 요즘에 이제 진실의 힘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 당시에 고문당했던 분들이 느꼈던 그 트라우마,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있는 단체인데 그걸 제가 우연히 어느 날 갔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던가. 그러니까 박정희 때는 그렇게 박정희 정권이 독재자라고 비판하면 간첩이 되던 시대였거든요. 누군가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을 짓누르기 위해서 간첩단 사건을 만들고 온 나라를 빨갱이와 전쟁에 대한 공포로 몰아넣고 그러기 위해서 죄 없는 소시민들이 들어가서 간첩이 되어 나와야 됐던 시대였고 전두환 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삼천교육대라는 데 가서 맞아 죽고 그래서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두환 때 고등학생이었어요. 전두환 정부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가외 수업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는 딱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아주 심도 깊게 읽으면서 공부를 한 아주
그 자율적인 학생이었어요. 교과서를 가만히 보는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아까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챕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다가 공산주의가 뭐지?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뭐 경제 체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경제사회 체제. 그럼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체제.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공산주의는 경제 체제고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인데 왜 두 개를 반대라고 가르치죠? 라고 저는 정말 순수하게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제가 선생님하고 토론하고 싶었던 다음 이야기는 제 생각엔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면 인간의 이기심이 그게 나누는 걸 싫다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독재를 하니까 민주주의와 독재 체제가 반대라고 가르쳐야 정상이 아닌가요? 라는 저는 추가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이 아이패드 2배만큼 무거운 책을 들고 부채질을 한 거야. 네가 왜 지금 그런 질문을. 아니, 왜 말을 못해. 버벅버벅대면서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부채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빨리 다음 질문 하고 싶은데. 그런데 마침 그때 종이 쳤어요. 종이 치는데 이 스피커에서 선생님 방금 그 학생 데리고 교무실로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또 이 그 고등학교 선도부였기 때문에 그 전체 학교에 대한 구조를 알고 있는데 아니 50몇 개 반에 지금 50몇 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방금 그 학생 데리고 교무실로 오세요. 방송사고라고 웃고 있었어요. 그냥 그 선생님이 너 나 따라와봐. 그게 나였어.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친구들은 그런 방송 안 나왔대. 우리 반에만 나온 거예요. 근데 갔는데 주임 선생님들이 묻는 거예요. 너 형제 중에 대학생 있니? 그래서 아니요. 우리 언니는 대학교 졸업하고 선생님 하는데요? 그랬더니 너 그러면 교회 학생 활동하니? 그러면 아니요. 공부에 방해돼서 안 가는데요? 그러면 너 서클 하니? 서클이 뭔지 모르니까 소쿨이요? 그랬더니 아래에 훑어보고 그래 가. 무식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가고 있는데 역한 주임 선생님 다시 불러요. 너 이리 와봐. 갔더니 똑같은 걸 또 물어요. 질문 3가지. 결론은 또 서클이 뭐냐고 물어서 도대체 소쿨이가 뭔가 나한테 자꾸 물어보냐. 뭐 이렇게 닫는다라는 무슨 학생 조직이냐. 그걸 물어봤더니 가. 그래서 되게 골격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오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너 안 되겠다. 상담실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좀 힘쓴 선생님이. 그래서 네? 난 당당하니까. 근데 딱 어떤 주임 선생님이 막는 거야. 안 돼! 걔 학교, 교회, 집 밖에 모르는 애야. 그런 거 몰라. 네가 뭘 모르는데. 나는 그냥 교과서에 나온 제목이 왜 그러냐고 질문했을 뿐인데 그런 거 모르는 애가 돼서 돌아왔어요. 저는 그걸 대학교 가서야 뭔 일이 벌어진지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은,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지금도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할 때,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의 강제 수업을 할 때 스피커에서 나와요. 몇 반 조용히 해! 그럼 이 반이 시끄러운지 조용한지를 그 스피커를 통해 듣고 있다가 몇 반 조용히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그게 옛날부터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쌍방간에. 그런데 전두환 시절에는 소위 우리 고대 출신의 여자 선생님의 수업을 모니터링을 한 거야. 모니터링을 해서 이 여자가 민주주의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 그대로 이제 잡혀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랑 나랑 삼천교육대 갈 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게. 난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전두환 시절이었는데 아무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나만 경험한 거죠. 제가 6살 때 혼자서 유경수 여사 총망 장면 보다가 텔레비전이 끊기는 경험. 저만 알아요. 제 또래 아무도 경험 못해. 그 다음에 1979년에 박정희 죽었을 때 우리 언니가 막 통곡을 하면서 그래서 나처럼 나 태어나서부터 대통령은 박정희였기 때문에 나는 우린 종신형인 줄 알았어. 왕이 죽어서 우는구나 할 때 우리 언니가 휴일형이 내려서 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더 크게 울었죠 제가. 왜 초등학교는 휴일형이 안 내리는 거냐고. 알고 보니까 대학생들이 데모할까봐 휴일형이 내렸던 거야. 그 다음에 80년에 광주항쟁이 일어날 때 또 우리 언니가 우리 언니는 진짜 새벽 일찍이 학교를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오는 매우 불건전한 학생이었어요. 대학생 때. 그러면서 성적표에 A 말고 다른 글자를 받은 적이 없어요.
어떤 선생님이 삐뿔을 주려고 했다가 우리 언니가 쳐들어가는 바람에 A0로 바꾼 그런 언니였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언니들 걱정했죠. 저러다 미친다. 역시 미쳐가더라고요. 5월 어느 날 저희 집에 막 고장난 캐비넷이 있었는데 다이얼이 고장나서 그 다이얼을 떼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 이렇게 종이로 그 다이얼이 떼낸 동그란 데를 막아놨는데, 우리 언니가 그 캐비넷 어느 날 들어오더니 캐비넷을 보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드디어 미쳤구나. 언니 왜 그래? 그랬더니 지금 광주에서 친한 여자의 배를 가르고 천혜의 정가슴을 도려내는 군인경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영재였기 때문에 증거를 찾으러 갔죠. TV를 킨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군인경찰이 여자의 배를 가르고 젖가슴을 잘랐는데 뉴스에 안 나면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봤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 아무래도 언니가 공부를 너무 하다가 미친 것 같아. 지금 미쳤다면 안 되지. 허해진 것 같아. 그러면서 언니가 좋아하는 특수 영양식을 해줘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영양식을 해서 줬어요, 진짜. 그런데 5월 어느 날 텔레비에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광주에서 북한의 간첩들이 소요사태를 일으켰는데 그 소요사태가 군인 경찰에 의해서 잘 진압됐으니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고, 그리고 그 관련된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는데 거기에 동요하지 말라는 그 멘트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뭔 일이 있었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 나이 12살 때부터 전 9시 뉴스를 믿지 않았어요. 오늘의 망치 부인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물론 그 전에 제가 이제 사실 정부에 대해서 수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그 정부가, 이것도 물 좀 따주실래요? 예.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국민적인 슬픔을 가눌 수 없어. 텔레비전에서 하루 종일 국화꽃과 박정희 대통령의 영정사진이 나오는 그런 방송을 했었어요. 서거 방송을. 저는 그때도 봤죠. 텔레비전 박정희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언젠가 다른 걸 해주겠지. 제가 정말 참았어요. 근데 이제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열심히 보던 만화 캔디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캔디를 하는 날, 그날이 어쩜 3일째이기 때문에 텔레비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기다렸는데 이틀째인가 3일째였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참았죠. 왕이 죽었는데 한 번은 참아야지. 그런데 9일 동안 서거 방송을 한 거예요. 그 9일 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기억해요. 캔디를 2번 걸렀기 때문에 정확히 저는 9일을 기억해요. 저는 그때 반정부의 길을 걷게 됐어요.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 죽어도 그렇지, 어떻게 텔레비전을 굴고 막 북한거만 보여주냐. 이건 뭔가 잘못해도 잘못했다. 제 나이 11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반정부의 길을 걷고 12살 때부터 대한민국의 언론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안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80년부터 88년까지 텔레비전 뉴스를 잘 안 봤어요. 그러다 때는 흘러 아까 고등학교 때 질문 한마디 했다 고등학교에 끌려갔다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87년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학교를 이렇게 쉬고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우리 엄마가 또 심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서울대에서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나가서 부모님 이제 돌아가셔 준비하라 그래갖고 인정을 보고 엄마를 모시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살아나셨어. 그래가지고 다시 생명을 유지했는데 그때 마침 연세대학교에 심원훈 교수라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심장병 권위자예요. 그런 사람이 미국에서 왔다. 그 사람이 이제 곧 진료를 하는데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연대에 우리 엄마를 모시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병원에 갔다 오는 길에 이한열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학교 안에 응급실에 막 철탄 냄새가 막 돌고 막 뭐라 그러나 막 눈물 콧물에 이상 얼굴이 엉망이 된 그 언니 오빠들이 이한열을 지켜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무서운 사람들을 이렇게 벽으로 피해가지고 나와서 버스를 탔죠. 버스를 타고 대학로를 지나갈 즈음 갑자기 길로 막 사람들이 뛰어나와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막 빌딩에서는 휴지를 막 던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87년 6월 항쟁을 저는 거리에서, 그리고 잠시 후에 하얀색 가루가 그 버스 근처에서 떠졌고,
그때 눈물, 콧물, 토악질을 다 하면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부터 최루탄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저는 학교를 휴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집에서만 쭉 있다가 이제 88년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야, 테레비 한번 켜봐! 그러는 거야, 그 반 애들이. 테레비를 딱 켰는데 웬 남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명태를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 남자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웬 경상도 남자가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좀 독특하다. 저 사람 뭔가 큰일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이름을 못 외우는데 이름을 외웠어요. 노무현.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명패 던지는 장면을 그날 우연히 이렇게 본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그러니까 청문회 도중이었던 것 같은데 그 던지는 거를 제가 보면서 저 사람이 나중에 큰일 할 거다라고 처음으로 제가 미래를 감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89년도 임수경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갔다 오는 거를 제가 봤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89년부터 93년까지 임수경 씨와 관계 있는 분 계세요? 없죠? 예. 그래요? 그때 같이 가셨다 오셨어요?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임수경이라는 그 여대생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한테 정치 똑바로 하라고 막 떠들어봤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독한 년, 저는 마음속으로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저의 대학 생활은 시작됐고 경희대학교 사학과의 분위기는 딱 한 명을 빼놓고 39명이 데모하러 가는 분위기. 저는 그게 데모인지 몰랐어요. 야 선배들이 모여. 그래서 네 갔더니 야 줄 서. 줄 섰더니 앞으로 가. 그래서 갔더니 철탑 터지더라고요. 그게 우리 학교 분위기였기 때문에 데모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사학과는 그냥 하는 거였어요. 안 한 애가 딱 한 명이었어요. 걔가 지금 학교 교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살고 있고. 제가 그런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문제는 4학년이 됐을 때 그때가 뭐였냐면 김영삼, 김대중이 붙어서 대선을 치르던 과정이었어요. 그때 많은 선배들이 야 미국 CIA에서 조사했는데 김대중이 된다더라. 지금 김영삼이 될 거라고 그러지만 김대중이 된대.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대중이 2% 앞선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 대선 그 개표를 본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죠. 내 생각에 김영삼이 되는데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제가 노태우 때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 다 찍은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안 틀렸어요. 어느 날 텔레비전 딱 노태우를 봤는데 저는 그 사람이 김대중인 줄 알았어. 주변에서 김대중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가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전라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김대중 하도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 되는데 이 사람이 김대중이야? 라고 물어봤다가 돌 맞을 뻔했죠? 노태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때 김영삼이 되는데 사람들이 김대중이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민주정권 수립운동이었나? 하여튼 그랬었어요. 정권교체, 민주정권 수립운동 막 이러면서 김대중이 된다 그럴 때 이상하다. 역시 김영삼이 됐죠. 김영삼이 되는 걸 보면서 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는 더 이상 1분 1초도 내 시간 쓰지 않겠다. 이런 국민은 민주주의 필요 없다. 그냥 당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뉴스를 안 보고 관심을 끊었어요. 얼마 뒤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비행기가 3대인가 떨어지고 배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 대구에서는 앞뒤로 2번인가 하여튼 폭발 사고가 나고 그리고 대구 지하철 공사하는 과정에서 2번인가 큰 사고가 났었는데 2번째 사고는 김영삼 대통령이 언론 보도 자체를 자제시켰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도 저는 속으로 그랬죠. 쌤통이다. 그렇게 그 무책임한 정치의식으로 김영삼 같은 사람 대통령 시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니? 이러면서 저는 니네들 한번 당해봐야 돼. 이러면서 난 학원 강사 열심히 한 거예요. 나만 돈 잘 벌면 돼. 제가 수업을 12시간씩 막 했어요. 워낙 유능하다기보다 건강했기 때문에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수입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보다 돈을 좀 많이 받으면서 그래 내가 돈 벌어서 대출금 갚고 우리 남편이 돈을 못 버니까 내가 이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갈 거야. 그래서 막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그 반에서 제일 참 작고 착하게 생긴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종이로 이렇게 꽃을 접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우리 아버지가 실직을 해서 시골에 할머니한테 이사를 가는데 나중에 서울로 우리 아빠 취직돼서 서울 오면 선생님 다니는 학원에 가고 싶어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자식이
지금 내 버릇 달라고 그러지? 안 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2명이 와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엔 3명이 되고 점점 아이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애들이 요즘에 유행하는 거짓말인가? 그렇게 생각해서 알아봤더니 그게 IMF였던 거예요. IMF가 터져서 그 아버지들이 직장을 잃고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시골로 내려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르쳤던 어떤 아이 하나는 제가 그 학원을 이제 떠나서 다른 학원을 갔는데 굉장히 잘생기고 열심히 이제 수업을, 그러니까 다른 수업은 개판으로 듣고 제 수업만 열심히 듣는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얘가 수업 시간 늦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 반에서는 제가 가르치는 시간에 그런 일이 없는 애가. 얘가 왜 이럴까? 아, 이거는 뭔가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뭔가 표시를 낸 거야. 그래서 너 남아!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앉아서 왜 그러니? 한마디를 해놓고 기다렸어요. 한참 이놈이 연습장을 다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집 한 권을 다 적는 거예요. 귀퉁이를. 한 권을 다 적고 나서 엄마가 도움이 나가요. 아버지가 IMF 때 직장을 잃고 그 퇴직금으로 월급인 것처럼 주다가 언젠가부터 아버지가 안 들어온 지 몇 달이 됐는데 생활비 때문에 엄마가 노래방 도우미를 나간 거야. 그 잘생긴 아들이 엄마가 노래방 도우미를 가서 그 술 냄새, 담배 냄새를 잔뜩 묻히고 그리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 아들이 너무나 속이 상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그 책가방 던져서 미안하다고 선생님 잘못했어요 이러는데 제가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없어. 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고 이건 선생님이 잘못한 거야. 네가 이런 일을 겪은 건 선생님 같은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야. 미안해. 제가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 애는 얼마 뒤에 학원을 떠났어요. 밀린 학원비를 내지 못해서 학원을 그만두게 됐죠. 그게 제가 겪은 IMF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죠.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은 도미노와 같다. 나하고 먼 저쪽에서 누가 무너져 내릴 때 그냥 고개를 돌리면 그게 돌고 돌아 어느 날 내 뒤에서 무너져 내린다. 저는 그걸 그때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는 열심히 뉴스를 보고 누가 뭘 잘못하는지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이 돈을 안 버는 관계로다가 돈을 버는 생계전선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 강사를 10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풍 걸린 아버지의 병원비를 위해서 영업사원도 한 2년을 해보고 그런데 이 제가 파는 물건을 어떤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 정치를 하니까 남편에게 뇌물을 주고 싶은데 안 받으니까 저한테 고액 보험을 들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그만두고 쉬고 있던 도중 2004년 3월 12일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제가 이제 구역 예배를 갔다 왔는데 우리 동생이 막 전화해서 소리를 지면서 우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고.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들은 바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안 될 거라고 탄핵은 어렵다고 그랬었는데 탄핵이 됐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제 노사모를 처음 들어가게 돼요. 노사모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토론이라는 걸 보게 됐고 너무 신기해갖고 잠을 못 잤어요. 하루에 막 17시간씩 다 모니터 앞에 앉아갖고 세상에 이런 세상이 없어 이제 막 본 거예요. 2004년부터. 그리고 그해 4월에 총선거를 하게 되죠. 총선거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인터넷의 흐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전날하고 그 다음날, 선거 전날과 다음날이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어떤 여론을 몰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총선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막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총선 지나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온 4월 28일 이후죠. 이상한 흐름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두고 봤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인터넷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김근태 의원님,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그 우리 김근태 의원님이 이 인터넷을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그 김근태 의원님의 뉴스를 클리핑을 하고 그거를 이제 계속 올리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 딱
이상한 일을 보게 돼요. 우리 김근태 의원이 누구냐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는 다 아시죠? 김근태 의원님 다 아시죠? 예, 우리 김근태 의원님이 그 말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서 바둑을 두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질문을 받으면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해야 아무도 안 다칠까? 한참 눈 감고 생각하다가 답변을 딱 하라고 눈 뜨시면 기자가 가버려. 너무 오래 고민을 해서. 그 다음에 안 가고 기다린 애들이 기사를 쓰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김근태, 노무현, 거세게 비판 이렇게 나와. 근데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에서는 김근태, 진보 세력에게 격려 이렇게 나와. 아니 동시에 다른 말을 한 거야? 그 기사를 찾아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전혀 틀린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언론이 같은 사건을 다르게 쓰지? 라는 걸 안 거야.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상한 흐름이 있다. 그리고 언론이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르게 쓰고 있다. 이걸 제가 2004년부터 7년까지 쭉 본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인터넷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김근태 의원이 문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김근태 의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달하는 우리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한번 홍보를 해보자. 그래서 1년 만에 3,500명을 모아도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그 인터넷 조직에서 제가 처절하게 쫓겨났어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 조직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사람들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런 걸 왜 만드냐고. 이미 있는 조직이 있는데, 이미 있는 팬클럽인데 그럼 왜 만드냐요. 근데 이미 있는 팬클럽은 움직이질 않으니까 뭔가 새로운 흐름이 필요하다고 난 생각했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비밀리에 낮에는 회사 나가 사무실 가서 근무하고 밤마다 네티즌들 몇 명 모아갖고 연구를 한 거예요. 6개월 만에 딱 뛰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왜 팬클럽에 다운돼 있으니까 목말랐다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전국을 순회한 거예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거의 하루에 1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 2년 동안을 1시간씩 자면서 전국 순회를 해갖고 팬들을 다 모아내갖고 3,500명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맨 처음에 나한테 그걸 왜 만드냐고 얘기했던 선배가 나더러 너 빠져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네가 끼냐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난 거야. 그래갖고 막 그 인터넷 그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 선배와 그 친한 사람들이 일단 술 사주고 밥을 사주는 거야. 술 사주고 밥을 사주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술 사주고 밥을 사주면서 우리 누구누구가 너무 고생이 많아. 이래갖고 나를 막 띄워. 그 다음에 야 너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들어가라. 그래서 나는 정말 믿었어. 집에 왔어. 그런데 다음날 분위기가 묘해. 그래서 보니까 내가 집에 간 다음에 술 사주고 밥 사준 선배들이 그 인터넷 커뮤니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아유 우리 경선이는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한마디를 해. 그러면서 그 이게 문제야 라는 사람들이 3차를 가고 4차를 가면 다음날 반이경선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나가라! 쫓겨났잖아요. 1년 동안 개건해서 만든 조직에서 제가 그렇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절대 앞으로 사람들이랑 같이 일 안 한다. 절대 누구랑 같이 움직이고 그러지 않겠다. 혼자서 독고다이로 뛰겠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아프리카에 TV가 만들어졌다. 근데 그것도 사실 제가 몰랐어요. 아프리카에 이제 문용식이라는 대표가 그때 우리 김근태 의원님이랑 같은 사무실에 저랑 같이 일을 했는데 야, 너 아프리카 방송 좀 해봐라. 그래서 내가 한국말이 못하는데 아프리카 방송을 해야 돼. 아니 그 아프리카 말고 다른 아프리카. 아니 아프리카가 아프리카지 무슨 아프리카였더니 아니 그거 말고. 그러면서 써주는 거예요. 그 제가 방송하고 있는 아프리카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저기가 없는데 A 그래서 개인을 뜻하는 A 그 다음에 free 자유 그 다음에 CA 그래서 캐스팅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로운 방송이라는 뜻의 아프리카 TV예요. 그런 거 한번 해봐라. 이거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돈도 안 된다. 아이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제가 아줌마이기도 하고 애들의 단어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하고자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언론이 정치인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전달해 주질 않는 거예요. 특히 김근태 의원이 무슨 말을 하면 지들 멋대로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막 김근태 의원을 막 쌍욕을 하고 저는 그게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김근태 의원이 한 얘기는 이거야 라는 설명을 하려고 제가 김근태 TV라는 걸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김문태 의원님들하고 그랬어요. 이번은 안 돼도 다음은 될 수 있으니 저를 믿으셔라. 내가 인터넷 방송 해가지고 대통령이 될 만큼 널 연구하겠다. 그새를 못 참고 6월 12일에 우리 김문태 의원님이 후보 사퇴를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접으려고 했는데 어떤 이제 그 아이가 지나가면서 야 망치냐나 너 이제 김문태 그만뒀으니 방송할 게 없겠다? 그래서 잡아라 잡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요. 걔가 그 말 안 했으면 망치는이 없어. 뭐나? 제가 그래서 그날 오기로 방송을 한 거예요. 난 한 달만 하다 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달만 하다 접으려고 또 와서 약 올려. 안 접냐? 그거 또 열받아서 또 하고. 그러다가 이제 2007년 11월에 방송을 접었어요. 왜 접었냐? 그 당시에 그 정동영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데 아무도 정동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텔레비에. 그러니까 그 뭐 언론이나 인터넷에 정동영에 대한 한마디도 없어. 대한민국의 모든 네티즌은 문국현 팬인 거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문국현이 한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다른 어떤 게시글에다가 문국현이 왜 대통령 돼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개념 없는 여자가 어딨냐 그러면서 개념 없다 그러면서 문국현이 문국현이지 막 이러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문국현이라서 어머 그래서 문국현이 그렇게 유명해? 제가 지켜봤죠. 근데 제가 속으로 했어요. 어디 10%가 없나 보자. 분위기는 거의 모든 네티즌이 문국현이었는데 딱 까보니까 5.6%.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느낀 거예요.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 붙을 때 그때 텔레비전에 계속 정주영만 나왔어. 그 당시에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텔레비에 안 나왔어요. 계속해서 정주영 사진만 나온 거야. 정주영이 딱 연설하면 새카맣게 거리를 놓은 군중 사진이 9시 뉴스에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김대중, 김영삼 얘기 안 하고 다 정주영 얘기만 했어. 그래서 정주영이 대통령 된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김영삼이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대중이라는 존재를 언론이 정주영으로 가려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2007년에 저는 그걸 똑같이 본 거예요. 2007년에 문국현을 내세워서 이 정동영을 가리는 거를 본 거죠. 2번을 봤어요. 그래서 제3후보라는 얘네들의 매뉴얼이 있다. 뭐냐면 매번 중간 선거 때마다 제1야당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제3후보를 뜨는 거야. 그래서 매번 결국 당선은 한나라당이 되는 거야. 그걸 제가 파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쭉 제가 한국 정치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된 건 그 2004년부터 7년 동안 여의도에서 정치연구소를 하면서 어떻게 정치인들이 등신이 되어가는가. 이거 한국에 계신 정치인 보좌관들 잘 들으세요. 예. 그 여의도에 국회의원이 딱 돼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뭔가 말 한마디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수 높은 의원들이 쫙 째려봐. 네가 경험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서 보좌진들이 만들어낸 틀거리에서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보좌진들은 사실은 이 국회의원이 돈줄이잖아요. 국회의원이 떨어지면 자기는 일자리 잃는 거야. 그러니까 튀지 말자. 보좌진들의 생각은 그거야. 야당 보좌진들의 생각은 튀지 말자. 너무 지나치게 강성 발언하지 말자. 그리고 대세를 따라가자. 이건 거야. 그러면서 새누리당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다음 한나라당이죠. 그 김한길 대표가 2004년부터 7년 사이에 열린우리당 152석이라는 막강한 숫자를 가지고 원내대표를 할 때 정말 김한길 대표가 귀 기울인 단 하나의 존재는 박근혜였어요. 야당을 이끄는 박근혜의 주장만 따라주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는 못 들은 척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열린우리당 152석이 소위 친노무현계, 노무현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고 친호남계, 그래서 박지원이라든가 이런 권노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친한 의원들, 그 다음에 소위 재야 출신 3파전으로 나누어져서 계속 분열되어 있고, 그리고 그 원내대표는 박근혜하고만 밥 먹고 얘기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 열린우리당이 얼마나 등짓짓을 했겠어요. 그러다가 결국 열린우리당이 너무나 무능한 모습으로 그 많은 법안들, 그 당시에 의료사고, 얼마 전에 신해철이 죽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요. 2005년경이었던 것 같은데 의료사고가 나면 의료사고의 책임에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걸 의사가 밝혀야 된다.
왜냐면 일반 국민 피해자가 어떻게 의료사고인지 아닌지 밝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에서 내놓은 법안이 의료사고가 나면 그 의사가 의료사고가 아님을 증명하는 법안도 나오고, 그 다음에 호주법, 그러니까 호주제를 폐지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 아주 기타 등등 많은 좋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법안으로 올라갔었어요.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저는 여의도에서 그렇게 훌륭한 법안들이 올라왔다가 김한길, 박근혜가 국회를 안 열어주는 바람에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를 제가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당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의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무능해졌는지를 직접 본 사람이죠. 그러면서 제가 대한민국에서의 정치적인 성향을 이제 분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문제가 있어.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보시면서 이렇게 세월호를 겪으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퍼거슨 사태, 퍼거슨 씨의 한 흑인이 그렇게 총 맞아 죽었어. 근데 나온 증거가 보니까 정말 거대한 흑인이 작고 왜소한 백인 경찰에게 다가가니까 겁나는 경찰을 쏴 죽인 사건이야. 그리고 이건 약간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국적인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뉴욕에서 또 하나의 흑인이 목 졸려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뉴욕에서 거세게 시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럴 때 참 부러웠어요. 한 명이 죽어도 저러는데, 단 한 명이 죽어도 온 미국이 저러는데, 우리는 300명이 죽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자 그러면 종북 빨갱이로 몰린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부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세월호 문제가 왜 이렇게 잘 안 풀렸는지 저는 그 원인을 야당에서 찾아요. 특히 야당 지도부에게서 찾아요. 야당 지도부 중에서도 옛날에 2004년에 열린우리당 말아먹었던 소위 김한길 전 대표에게서 찾아요. 이 사람이 사실 세월호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김한길, 안철수 두 사람이 당 대표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선언한 게 뭐냐? 우리는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포기 선언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와 보면 사실 야당이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당이, 정부가 어떻게 세월호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감시하고 비판했어야 됐어요. 그 역할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555명의 잠수사가 구조작업 중이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 뿌락치가 있다. 저도 믿었어요. 저 뿌락치가 저렇게 하는 거다. 설마 대한민국에서 수백 명의 잠수사가 가서 구조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이러고 있을 때 야당 뭐 했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세월호 전국을 맞이해서 5월 15일까지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였을 거야 아마. 아니야 5월 15일 정도까지 선거운동 중지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선거운동 중지를 선언한 동안 내부적으로 공천 문제를 확정을 지어서 그 6월 지방선거를 준비했어야 됐잖아요. 세월호 문제 때문에 선거운동을 중지했다가 다시 선거운동을 시작한 5월달 제일 먼저 한 게 그지같은 전략공천. 그게 딱 나오자마자 완전히 온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리면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먹어야 될 모든 욕을 새정형이 먹은 거예요. 새정형과 야당 후보들이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진 거예요.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많은 교민분들이 한국에 희망이 있냐, 어떻게 세월호를 겪고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그렇게 압승을 하느냐, 정말 절망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막 새누리가 좋아서 찍어준 게 아니라 선거를 잘 분석해보면 골라 찍은 거예요. 박원순, 그 다음에 최문순, 안희정 이런 사람들은 붙여주고, 그 다음에 무능한 중간은 다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 김한길의 전략공천에 반대받고 기초가 굉장히 많은 무소속으로 당선이래요. 그래서 호남이 민주당이 호남 정당이다라는 그 구도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7월 재보선에서 이정현이 당선됨으로써 이제 호남은 민주당 지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호남이 무조건 지지해주지 않는다라는 구도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정현이 당선된 거 보고 굉장히 화나셨을 텐데 저는 참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호남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역 정당 그 개념이 깨진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여수 순천에서 이정현을 당선시킨 이유가 뭐였냐면 김한길 안철수의 전략 공천에 대한 반감. 그 여수 그러니까 순천 곡성 지역이 어디냐면 김선동이라고 그 통진당 후보를 당선시킨 지역이에요. 민주당 후보 안 된다고 떨어뜨리고 통진당 후보를 당선시켰던 지역이니 얼마나 정치의식이 뛰어나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서가번이라는 사람을 전략 공천한 게 이 주민들이 화가 난 거야. 옛날에 정치 자금으로 비리로 배지를 뗀 사람을 우리한테 줬다는 건 호남 시민을 우습게 한 거다. 그래서 김한길 안철수 엿먹어라 이러면서 이정현을 당선시킨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졌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졌다라고 생각 안 해요. 이 국민들이 정말로 이제 골라 찍는구나. 저는 남편이 지방선거를 5번을 치렀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봤어요. 처음 선거, 두 번째 선거는 사람들이 거의 투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선거할 때가 2006년이었는데 박근혜 칼침 사건. 그 박근혜 칼침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조선일보가 뭐라고 썼냐면 박근혜 피습.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면 맨 위에 꼭대기에 제목 들어가. 그 다음에 5분의 2 정도의 시커먼 헤드라인에 박근혜 피습 써요. 그 밑에 칸에 현장에서 열린우리당 당원 검거.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다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열린우리당 당원이 박근혜 얼굴에 칼침을 넣은 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거에 와서 심판하세, 열린우리당 심판하세.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국회 여의도 앞에 있었기 때문에 기사를 딱 들어가서 보면 칼침을 놓은 건 다른 사람이야. A씨야. 그런데 현장에서 A씨가 칼침을 놓기 직전에 박근혜가 걸어갈 때 우한 B씨가 있었어. 그런데 이 B씨가 열린우리당 당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어떻게 쓰냐면 A씨가 이렇게 해서 칼침을 놨다. 현장에서 같이 잡힌 B씨는 그 다음부터 주인공이 B씨야. 그래서 A씨는 한 2문장 나와. 그 다음에 B가 노사모에 들어가서 글을 썼다. 열린우리당에 당비를 냈다. B의 가족관계는 어떻다면서 90%가 B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한 줄. A와 B가 공모했는지 수사 중이다. 그게 선거 내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열린우리당 당원이 한 줄 알았죠? 선거 딱 끝나고 나서 조선일보가 쿨하게 둘이 모의하지 않았다.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건 허위사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사실로 선거에 영향을 준 거라 조선일보 사장부터 다 법정 구속돼서 징역 8년 살아야 될 문제예요. 아무도 책임을 안 졌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래갖고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산의 한 구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나타나질 않아. 당선증을 안 받으러 와. 그래서 나중에 산을 뒤져보니까 한 달 전에 못 매달아 죽은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 당시에 시체가 당선된 거야. 선거도 한 번도 안 하고 심지어 직접 후보 등록도 안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무슨 뇌물 문제인가 해서 수사 중에 선거가 다가오고 이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가족들이 잠적했나 보다 이러면서 언젠가 나타나겠지만 등록을 해버린 거야. 끝까지 안 나타났어요. 나중에 시신이 발견되는.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박근혜 칼침 사건 때문에 그냥 한나라당 후보면 시체도 당선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그런 것도 봤고. 그럼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저희가 열린우리당이었기 때문에 기호가 1번이었어요. 근데 우리 당원 할머니 정말로 그러니까 당을 지지하는 호남 어르신이 있었어요. 딱 투표하고 나오시는 거야. 나는 2번 말고 찍은 적이 없어. 1번이 열린우리당인데 나는 평생 2번 말고 찍은 적이 없어.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 대한민국이 이런 수준이구나라는 걸 저는 정말 현장에서 계속 느낀 거예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저는 정말 바뀐 걸 봤어요. 사람들이 골라 찍는 거야. 정말 전략적 투표하는구나.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똘똘해지고 있어요. 투표를 지능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 국민이 한마음한 뜻으로 새정연 망해라. 그걸 외친 거예요. 왜? 지금 새정연은 야당의 역할을 너무 못했다. 세월호 전국에서도 그랬고 지금 그 이후로도 그렇고 솔직히 새정연 여러분들 의원 아시는 분들 김현 의원이라든가 진성기 의원 저는 무엇보다 김현 의원이 그 광화문에서 그 대학교 달에 그 추울 때 계속 옆에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참 국회의원 저러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김현 의원이 소위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랑 밥 한 끼를 먹고 거기서 반주를 했는데 저길 부르잖아요. 그 대리운전 기사를. 그런데 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그 대리운전 기사가 원래 불렀던 기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대리운전 기사한테 기사가 이미 오면서부터 국회의원이 유가족이랑 술 먹은 걸 알고 있었고 거기 웬 괴 청년들이 달려들어서 유가족들을 폭행하는 장면인데 그걸 종편에서 이 유가족이 대리기사 폭행하는 장면이라고 2주일인가 3주일인가 보도를 했어요, 그걸.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이 새정연 의원들 정말 안 되겠다 싶었어요. 아무리 김현 의원이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당한 공격을 당하는데 어떻게 단 한 명이 나와서 감싸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냐고. 저는 솔직히 우리 교황님 오셨을 때 감동한 말이 있어요. 그 죽음 앞에 중립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늘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왜?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은 강자 편이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그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중립은 곧 가해자 편이다. 왜? 강자와 약자를 죽이는 게 뻔한데 근데 중립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저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김현 의원이 정말로 뭐 멱살을 잡고 때리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뉴스K라고 국민TV, 언론협동조합 국민TV에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침묵할 때 저는 정말 실망했고 그런 모습으로는 국민들에게 표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 아예 그냥 너희를 망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전 잘됐다고 생각했어요. 아예 망해버려라. 싹 망해라. 그런데 지금 또 전당대회 한다고 그러면서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준비 중이잖아요. 전 사실 불만이에요. 왜 불만이냐면 이번에 전당대회로 나발이고 당 깨라. 제 주장은 그거예요. 또 여기서 왜 이런 얘기 계속 나오냐. 정치의 도시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세월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던 정치와 이 법 교과서에 야당과 여당의 역할이 나와요.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고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고 감시, 비판하는 당이다. 목표가 뭐냐? 정권 획득을 위해서. 여당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게 그 존재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야당은 여당에 협조해야 된다라는 괴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야당의 원래 역할은 언론을 등에 업고 여당이 잘해도 채찍질, 못해도 채찍질, 비판하고 감시해서 정말로 사회적 약자, 어려움에 처한 국민 편에 서야 되는 게 야당인데 지금 대한민국 야당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야당에 대한 불만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거나 새누리를 당선시켜서 불만을 표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야당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이거 여기서부터 아마 분위기가 세질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뭐 통일운동 하셨다든가 통진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그래서 어느 도시에서는 민주당 빠순이를 왜 데려왔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절대 민주당 빠순이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짧은 이유가 원래 제가 저렇게 저 정도 되는 긴 머리였어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그 국정원 그 여자 때문에 열받아갖고 단발로 깎고. 그래서 보기 흉한 모습으로 내가 그 방송을 해서 저항하려고 하는데 시청자들이 이쁘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올해 1월 27일에 혼자서 삭발했어요. 김한길 물러나면서 혼자 삭발했는데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57명의 시청자 같이 모여서 단체 삭발했어요. 그래서 사상 최대 삭발, 단일 사건으로 최대 삭발을 그때 저희가 기록을 세우면서 삭발했죠. 다음날 김한길은 안철수하고 합담을 했다는 그만큼 무서웠던 삭발쇼. 그래서 제가 머리가 이 지경이 됐어요. 저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추진을 비판했어요. 졸속 추진이다. 이거는 우리 국민의 국익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그걸 비판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갈 때는 미국 갈 때는 반미하면 안 됩니까? 라고 외치고 간 대통령이 파병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그러니 그 당시에 우리 그 한반도의 진보 세력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 사건으로 노무현 대통령한테 등을 진 거예요. 저는 파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한 해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진보 세력이 등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든 게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다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재벌들이랑 너무 친했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건 다수의 노동자들이었고 다수의 진보 세력이었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서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 서민들도 먹고 사는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재벌들은 너무너무 부자가 되고 정말 뭐 유례 없이 재산이 계속 뻥뻥뻥뻥뻥 뻥튀기하는데 서민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 거야. 거기서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이 펼쳤던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했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고 왜? 난 언론이니까. 개인 방송도 언론이니까 나는 권력을 비판하는 걸 사명으로 한다. 그래서 비판했어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저한테 와서 쌍욕을 합니다. 네가 뭘 한다고? 아니 몇 년 욕을 막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너는 네 생각을 말하고 나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민주주의다. 욕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이러다 잡혀갑니다 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8월 달에 그 광우병 시위가 한참 끝난 뒤에 이 시위가 지금처럼 지금 세월호 이후에 지금 이 분위기처럼 소강기에 접어들자 이러다 잡혀가십니다 라고 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2009년 8월달 한 4, 5월부터 호모와 전락이야 이런 말을 막 쓰면서 빨갱이라고 나한테 빨갱이라고 막 욕을 하고 그러면서 이러다 잡혀간다는 그게 날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무현 때 노무현을 비판했고 이명박 때 이명박을 비판한다. 나는 노무현 지지자들한테 쌍욕을 먹었지만 적어도 잡혀간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너네 누구냐? 나중에 알았어요. 정원이 청정원이 국정원 아니고 청정원. 예, 그들이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계속 비판하는 제가 방송을 했어요. 그러다 2009년 소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그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이 아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실 때는 제가 참 못되게 굴었죠. 물론 대통령일 땐 제가 굉장히 심하게 비판을 했지만 대통령에서 딱 물러난 다음에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은 잊어라. 이미 지나간 사람이다. 자꾸 당신들이 건드리면 다친다. 라고 제가 이제 예언을 했었어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왜 막 갈 때 같아 미끄럼틀 타는 영상이 돌 때 이러다 노무현 대통령 다친다. 너무 띄우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도 안 듣더라고요. 근데 제가 4월 20일에 그 화가 났던 이유는 제가 그때 이제 목에 성대 결절이 온다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말을 하지 말으라 해서 3월달, 4월달 방송을 안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4월 20일에 뉴스가 난리가 아닌 거야. 봉화마을에 금 캐러 가세. 노다지, 금노다지, 봉화마을에 1억짜리 시계가 널려있네. 뭐 이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1억 원짜리 시계를 봉화마을에 버렸다. 그래서 금 캐러 가자고 사람들이 간다라고 난리가 났어. 전 화가 났어요. 변호사를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증거물을 논두렁에 버렸단 말이야. 너무 화가 나갖고 기사를 착착 읽기 시작했죠.
어머? 다 봤어. 기사 중에 단 하나도 증거가 없는 거야. 맨 처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10억을 받았다는 설이 나왔어. 그 다음 주에는 아니다, 20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다음 주에 아니다, 40억이다. 마지막 주에 600만 불의 사나이. 4월 달에 가서. 그러니까 4월 20일 그 근처가 600만 불의 사나이, 그러면서 시계 얘기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단 하나의 증거도 없는 거야.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가 뭘 주고 아무런 게 증거가 없이 설만 가지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글을 써요. 나 노무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 비판하려고 방송을 하면 난 2박 3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 건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글을 써요. 웃기는 건 뭐냐면 그 당시까지 소위 그 당시까지 친노라고 얘기했던 노무현 정신을 외쳤던 정치인 중에 그 3월달 장자연 죽은 다음부터 4월 20일까지 단 한 명도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발언을 한 사람이 없는 거야. 왜? 그때 박연차 리스트라는 게 떴는데 사실은 장자연 리스트에 우리는 관심이 있었어요. 한 무명 여배우가 언론인들에게 돌아가면서 성접대를 하다가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이 여자가 어머 누구 와서 이것 좀 이 여자가 너무 열받아서 유서를 씁니다. 유서를 써가지고 내가 뭐 언론사 사장 누구한테 강제로 성접대 요구를 받았고 나는 그게 너무나 괴롭다. 이걸 응징해달라. 이러면서 유서를 써서 법무사한테 가서 공증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유서 원본을 자기 옆에 놓고 사본을 복사를 해서 전직 매니저한테 줍니다. 그 매니저가 그걸 받아서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사로 써준 사람은 딱 한 명의 기사였고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게 2명이에요. 그 매니저와 그 기사를 썼던 기자만 처벌받았고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요. 그 언론 그 여자를 두고 있던 기획사 사장이 뭐 처벌받는 척하더니 그냥 슬슬쩍 넘어간 사건. 그러니까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때 박연차 리스트가 뜬 거예요. 박연차 리스트가 뭐냐 하면 소위 박연차가 자기가 아는 모든 국회의원, 정치인, 당을 가리지 않고 베트남으로 불러서 풀 서비스로 해준 거예요. 여자까지. 그래서 골프 치고 호텔에서 뭐 먹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자 성접대까지 받은 몇 명이 있어. 그런데 그 박연차 리스트가 돈 단 거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야.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거지 같은 설에 걸레가 될 정도로 너덜너덜 해주는데 아무도 그렇게 노무현 정신 하던 인간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나 노무현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거 아니지 않니? 라고 처음으로 글을 쓰고 제가 그때 김문태 의원님을 모시고 4월 28일 지방선거 때 어떤 분을 응원하러 갈 때 운전을 하면서 제가 막 욕을 했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김문태 의원이 그 다음 며칠 뒤에 노무현에 대한 치졸한 공격을 중단하라. 이거 재보선용 아니냐. 그런 글을 처음으로 발언을 하고 그리고 5월 초에 누가 동아마을 내려갔을 때 너희는 정치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남긴 뒤에 사고가 터지죠. 그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빈소에 가지 못했어요. 한 번도 가지 못했고 지은 죄가 있어서 감히 그 자리에 가서 조문할 자격이 없다. 그때 우리 김문태 의원은 가서 계속 그 봉화마을에서 조문을 하고 남편도 매일매일 가서 조문소를 지키고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하고 다만 속으로 다짐을 했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내가 방송을 하는 동안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그게 허위사실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거. 내가 노무현 대통령이 죽어갈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 증거 없이 사람 하나를 걸레로 만들어 나가는 그 언론에게 우리가 저항하지 못했던 것에 되게 반성을 하면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거짓말만은 맞서 싸우겠다는 다짐을 하고 전 조문은 안 갔어요. 그때 제가 그 방송을 할 때 원래 이제 그때 방송을 하면 이제 목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라 제가 결단을 했죠.
그래, 박경림도 방송하는데 뭐. 그러면서 목을 바치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처음에 방송을 들으면 이 여자 목소리 너무 싫어, 너무 시끄러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뭐 헤리티지 재단의 공식 보고서가 나왔다. 여기에서 그 김대중 노무현 때 북한으로 너무나 많은 돈이 넘어갔다라는 공식 보고서를 연구원들이 밝혔다. 자기가 그걸 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이걸 받으면 그 김대중 대통령 초상이 끝나는 대로 고소할 거다. 이런 괴 변호사의 그지 같은 보도 자료를,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그대로 수천 개가 막 복사되는 거예요. 그때 소위 그 헤리티지 재단의 원판을 딱 가져다가 시청자들한테 보여줬어요. 먼저 제가 보여주기 전에 제가 이제 그 동시 통역사하는 친구한테 뭐냐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이건 헤리티지 공식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근데 일부러 그걸 딱 보여준 거야, 방송에서. 내가 영어를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번역 좀 해달라. 시청자들이 이제 영어를 요즘 다 하잖아. 그 변호사가 거짓말한 건데? 이래갖고 그 헤리티지 재단 그 거짓말은 막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09년까지만 해도 한국에 팟캐스트가 없었어요. 팟캐스트라는 형식으로 그 어디 인터넷에 올려서 공유하는 그런 대한 언론이 없고 그냥 제가 유일했어요. 저하고 팩트TV. 그때도 팩트TV는 그렇게 크게 또 그러니까는 광우병 사태 때는 많이 보는데 현장에 안 나오면 안 봐. 팩트는. 그러니까 저 혼자 싸우는 거야. 계속. 그래서 언론 그 기사들 읽고 진실이 뭔지를 밝히는. 그래서 그렇게 헤리티지 재단 문제를 그 거짓말을 밝혀냈어. 그때는 해외 언론을 찾는 건 몰랐고.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천안함 문제가 터졌어요. 천안함 문제가 터졌을 때 정부의 발표는, 우리 정부의 발표는 북한의 잠수함이 그게 150톤인지 200톤인지 300톤인지 부정확한 잠수함이 그 군산 앞바다로 그 엔진을 끄고 들어와서 그 천안함 앞에 와서 한 방에 딱 쏘고 그걸로 버블제트, 역사상 한 번 성공한 버블제트로 배를 용광낸 뒤에 도망갔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처음에는 그냥 뭐 북한의 잠수함에 와서 쐈다 그랬어. 근데 해양학자들이 그때 조류가 남에서 북으로 흘렀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라더라? 왜 못 잡았냐. 천안함이 소나라는 잠수함과 어뢰를 감시하는 기구가 달려있었는데 그거 왜 못 잡았냐? 그랬더니 엔진을 껐대. 엔진을 꺼서 못 잡았다는 거야. 그러면 엔진을 끈 배가 그럼 어떻게 내려왔냐? 그러니까 엔진을 끄고 내려왔다는 거야. 근데 그때 물이 남에서 북으로 가는데 어떻게 엔진을 끄고 왔냐? 그랬더니 군산 앞바다로 들어와서 왔다는 거예요. 천안함 사고 지점까지. 그런데 천안함 600톤짜리 배가 돌 만큼 거기 물살이 세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것도 서해바다잖아요. 우리가 모두 아는 신청전에 나오는 인당수. 거기가 서해바다잖아요. 중국으로 가는 상인들이 하도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여자를 제물로 바치고 10촌을 제물로 바치고 갔다는 바로 그 바다. 그 바다에 150톤인지 200톤인지 300톤인지 모를 잠수함이 600톤이 도는 바다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천안함에 와서 딱 한 방을 쏴갖고 버블제트로 터뜨리고 또 뺑뺑이를 돌면서 갔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한 다음에 그날 밤 셋째한테 총 쐈다 라는 거예요. 천안함이. 정부 발표를 그대로 재현하면. 그러나 사실은 그 사건 발생 다음 날 국방부에서 발표한 사진이 있어요. 세월호, 약간 그 천안함 유가족들을 앞에다가 모아놓고 해도라고 해갖고 사진을 이제 그 바다 지도를 펼쳐놓고 그 섬 옆에 X표를 해요. 여기서 좌초된 지점, 그 다음에 또 다른